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의 관광 정책을 뭐 바로 잡는다기에는 좀 뭐하고, 좀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의 그 역사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의 한국 관광 정책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저희가 일종의 뭐 토론 또는 뭐 논쟁, 또 연구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주 목적이 방송은 아니고 일단 한국 관광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대안, 또 분석, 또 비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 목적인데 또 저희들끼리만 하면 또 이게 세상에 안 알려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방송으로 그래서 이렇게 또 송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즌 1회차인데 오늘 보내드리는 거나 10회차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한국 관광 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뭐 처음 출발이 어디였냐 이런 것들 좀 역사를 되짚어 봐야지 그동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며 어떤 것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며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첫 시간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짚어볼 텐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또 역대 정부를 논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고 우려스럽기도 한데 일단은 정치적인 색깔은 최대한 빼고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행여나 오해가 또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관광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가고 그 다음에 뭐 관광 관련 법들, 예산들, 뭐 그 다음에 한국의 관광 문화, 뭐 인바운드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제가 앞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역대 대통령의 관광 정책을 쭉 한번 훑어보고 과연 어느 정부에서 그래도 좀 잘했다라는 거는 우리 보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의 판단의 몫으로 좀 돌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 일단은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자기소개가 돼야 될 텐데 아마 우리 관광업계, 여행업계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가장 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좀 보고 계시는 분들로 저희가 일단은 저희 세 명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 문화관광연구원의 김상태 박사님은 저희가 모시는데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저희 함께 계속 해주실 거고 간단하게 박사님 자기소개. 예, 뭐 저는 그 80년대 초반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는 곳에서 그 관광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들을 했었고요. 그 87년부터 교통개발연구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광이 교통부에서 문화부로 옮겨지는 그런 배경 때문에 1996년에 한국관광연구원으로 나왔다가 2002년에 문화정책개발원하고 통합이 되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00년 초까지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해서 그 후로 지금까지 연구원의 초빙석자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대개 뭐 자문역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0여 년 정도 이제 그 정책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쭉 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 네. 자, 그다음에 국장님은 저한테는 국장님인데 그냥 저희가 사실 좀 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은 저희가 항상 박사님으로 많이 불러왔고 그다음에 우리 최차우 국장님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장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있으셔서 저한테는 국장님이라 또 많은 분들이 또 국장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른 연구부서에 계시지만 일단 오늘은 저희가 국장님으로 해서 최차우 국장님 간단하게. 상대적으로 공을 많이 안 들여서 이거 이제 영입이 된 최창우 국장님, 전 국장입니다.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부를 많이 안 하다가 뭐 대학원 석사에서 좀 뭐 뒤늦게나마 좀 하고 이제 99년부터 여행업협회에서 2021년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잠깐 쉬다가 작년부터 문화관광산업연구소라고 해서 조그맣게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공부하고 뭐 협회에 있으면서 뭐 들었거나 봤던 또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업계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좀 업계가 좀 더 좀 힘있고 발전하는 데 좀 기여하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형식적인 소개는 다 끝났고 이제부터 치열한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볼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저희가 또 공간이 워낙 이 녹화하는 공간 전용 공간이라 이 공간이 주는 그 긴장감이 그렇죠. 또 낯설음과 긴장감이 있긴 한데 아무튼 사실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는 자리에서 또 커피를 마시게 되는 자리에서 사실 사적인 얘기는 사실 거의 안 하고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관광 정책에 대해서 얘기만 해요. 일부러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얘기가 가긴 하는데 그 얘기의 어떤 녹화판, 방송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이승만 대통령부터 바로 직전 정권, 문재인 정권까지만 관광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를 논의해 볼 텐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 대통령이 나서서 한 거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 일부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어서 그 뭐 공무원분들이 했던 일들이 주인데 사실 점점 더 우리 민주사회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흐르면서 진화하고 뭐 좀 더 이렇게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와 지시, 뭐 간섭보다는 뭐 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나 그 관련인들이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하지 않아 이렇게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꼭 그 관광 역대 대통령의 관광 정책이 꼭 대통령의 직접적인 어떤 치적이다라고 하기에도 사실 조금 부담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뭐 그냥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좀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오늘 얘기 중에 박정희 대통령 때 시대가 아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고 일단 이승만 대통령 1948년부터 1960년으로 좀 돼 있고요. 보니까 사전 조사해 본 것들 보니까 뭐 아마 당시에는 아무래도 조금 대한민국의 사실 이제 뭐 나이로 치면 어린아이 시절이라 보니까 유엔군 상대로 한 각종 식책 마련 정도, 그다음에 정부가 관광사업 진흥 5개년 수립 정도, 교통부 6운국에 관광가 설치한 것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정도만 일단 뭐 몇 개 더 있지만 요 정도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시설물 건립 같은 것들 이런 것 좀 위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또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 때 따로 좀 뭐 있으시면 좀. 이제 그 뭐 우리 이 대표님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제가 볼 때 이제 우선 역사는 과학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좀 관점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고 그 대통령의 관광에 대한 인식 네. 과연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봐주고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매우 그 영향이 크다. 네. 이제 아까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그렇게, 최정점에서.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사실은 관광학회에 있는 여러 교수들도 관련 연구들을 좀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관광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이거는 관광에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다. 저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승만 그 대통령의 그 재임 기간이라는 것이 한 11년 조금 넘는 그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이렇게 세우고 또 전쟁이 한 3, 4년에 걸쳐서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온전하게 이 정부의 관광 그렇죠.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관광에 대해서는 좀 섭섭할 정도로 사실은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 10여 년간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뭐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그 59년에 가서야 예. 국무회의에서 이제 관광 시설 개선이 예. 강조된다든가 예. 대통령의 어떤 강원도에 가서 예. 뭐 대관령을 목장이나 스키장으로 개발하자. 뭐 그래도 빠르네. 동해안을 이제 관광지 조성하자라는 얘기가 아마 그 하야하시기 전해 정도에 그 나오게 되고 예. 그 4.19가 일어난 60년에 가서 그 오재경 공보처 예, 장관에게 맞아요. 관광청 설립을 예, 지시했다라는 그런 회고 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58년도에 보면은 중앙관광위원회라는 예, 예, 것을 그 설립하도록 맞아요. 예. 하고 시도지사에게는 지방관광위원회라는 위원회 자문기구가 설치, 예. 있는데 뭐 대개 이런 것들이 초기에 인식이 시작됐다. 그 정도 외에는 딱히 평가할 게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래 관광객 측면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11년 동안의 성과가 외국인이 총 4만 명이에요. 예. 4만여 명. 그리고 외화 획득이 150만 불 정도예요. 10여 년 동안에. 그러니까 성과도 없었고 사실은 투입에 대한 정책 투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은 없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네. 국장님은 뭐 요거 할수 예. 있으면 아니, 어때? 예. 뭐 실제로 뭐 우리나라 출입국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게 60년부터 있더라고요. 법무부에 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출입국 자료도 정확히 지금 보존이 물론 있겠지만 공개를 할 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실제로 뭐 국제 관광이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고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 올 수도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면 뭐 주한 미군 예. 주한 이나 그 가족들 예. 뭐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주로 뭐 국내 관광이든 뭐 외화 획득에 아마 주 수입원이었지 않을까라고 장기 생각을 하고요. 굳이 말을 만들어내자면은 뭐 어차피 역대 정권 중에 하나니까 요 정도 안 할 수는 없는 건 아니고 굳이 짚어보자면 요 정도인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이 박정희 정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박정희는 공식적으로 63년 12월부터 79년 10월 26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보니까 뭐 이 얘기는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관광 입국 휘호가 뭐 주로 어떤 뭐 우리나라 관공서에 많이 걸려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요때는 아무래도 관광진의 획기적인 전기 성과들이 있었고 청와대 관광 담당 비서관도 있었고요. 61년 8월에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이 됐고 63년에 교통부에서 관광국 설립됐고 65년에 한일국교 정상화로 뭐 일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쭉쭉쭉 있고요. 69년 1월, 7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33개 지정 관광지 지정하고 71년에는 청와대 관광개발 계획단이 설치가 되고 75년 12월에 관광사업법 제정 공포 뭐 그래서 제도적으로 뭐 뒷받침이 됐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지금도 특급 호텔로 자리 잡은 워커힐 조선 신라 롯데가 요 시기에 이제 건설 개관되고 가장 중요한 아마 경주 보문단지와 제주 중문단지 같은 그런 대규모 단지들이 개발이 됐고요. 77년에 관광객 100만 뭐 얼마 외화 획득 이런 것들이 목표도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76년으로 넘어가면서 관광서비스 개선위원회 교통부의 설치 79년 뭐 관광에 대한 최초의 장기종합계획안인 한국관광 장기종합계획들이 수립이 된 걸로만 일단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자잘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참고적으로 이런 자료는 저희도 그 관련 뭐 조사 문서들 논문들을 좀 참고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할 말이 많은 박정희 시대 때 관광 정책이고 사실 요때 여러 가지 뿌리들이 마련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조심스럽게 한번 제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그 할 말이 가만해서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이때는 우리 그럼 계속 순서대로 그냥 박사님 먼저 혹시 네.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재미있는 얘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박정희 시대가 물론 이제 한 만으로 16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기가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예, 예. 그 발전을 하던 이런 시기가 돼서 우리나라 관광의 기본적인 기틀은 사실은 박정희 시대에 예, 예. 다 이루어졌다. 동의합니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 대표님도 이제 쭉 그 여러 가지 정책적 성과들 이렇게 살펴주셨는데 우선 그 제가 이제 박 대통령이 언제부터 관광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을까 이렇게 지금 살펴보면은 62년에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전에 전이네요. 예. 최고의장 시절부터 그 해수욕장이나 어떤 관광 시설 개발 또 국내 민간 자본 유치를 관광 쪽에 하는 것들을 장려했다. 이런 것들을 지시했다 하는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초반에 잘 아시는 대로 63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국으로 이전에 이제 과 정도 유군국에 있던 과가 국으로 이제 그 승격이 되는가 하면은 61년에 관광사업진흥법 그리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국제관광공사를 62년에 설립을 하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65년에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72년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이런 것들을 해서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재정 문제의 기틀도 마련을 하고 또 관광사업체에 대한 영업세 면제, 법인세, 이 취득세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감 조치들도 이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관광 시장이 인바운드 시장이 커지는 게 65년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커져서 65년의 정상화 이후에 그 관광객이 그 다음에 66년 같은 경우에 뭐 100% 이상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런 효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76년에는 지금도 발간하고 있는 전국민 여행 동태 조사가 이때 시작을 합니다. 아, 70년이에요? 네. 전국민 여행. 그래서 이러한 그 것들의 문제라든가 79년에 아까 이제 한국관광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이제 마련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60년대에 그 67년에 AID에서 그 파견하는 전문가들이 한국관광 리포트 같은 것들을 맞아요, 이제 맞아요.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도 있었고 73년에 한국관광공사가 보잉 보고서를 해서 이 체계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75년과 79년에 제가 이제 그 듣기로는 그 국무총리실에서 그 당시에 여러 전문가들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때 그 관광 그 종합개발 계획의 틀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관광 관련 대학의 이제 초기에 1세대 교수님들도 이제 있으셨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당시에 그 만들었다. 그리고 65년에 그 파타총회 같은 파타, 이런 국제 행사 같은 것들을 유치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특히 제가 그 강조해서 보는 게 75년에 고용 창출을 박정희 대통령이 중요하게 봐서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통령의 관점이 우리가 좀 더 그 라운드를 거듭해 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관광에 대해서 민간보다도 훨씬 앞선 그렇죠. 어떤 식견이나 안목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우선 이렇게 정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국장님 또 추가적으로 있나요?
저도 뭐 생략을 예, 하고 이제 것도 이렇게 있긴 좀뭐 있습니다. 말을 못하면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쓰신 책은 이제 그 당시에 말하는 남북 간의 대결. 그리고 실제로 60년대만 해도 박정희가 이제 5.16으로 정권을 잡을 때만 해도 이제 북한이 더 낫죠. 잘 살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국민들한테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만 되는 뭐고 또 남북 간의 대결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군사적인 대결이 우선이거든요. 서로 이제 이렇게 북한은 남한을 흡수통일하겠다. 반대로 남한은 또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중화학공업, 중공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문제는 이제 이 중공업이나 중화학공업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초기 설비가. 근데 실제 그렇게 설비를 하려다 보는데 그 당시 한국 경제 규모로는 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나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다만 얼마라도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일단은 좀 목돈을 받아 왔고 또 이제 그 국교 정상화가 또 이게 딱 맞은 시기가 그 64년 도쿄올림픽. 그렇지. 그 계기로 해서 이제 일본도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제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교가 없으면은 관광객이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딱 맞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일본인들이 딱 시기적으로 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엔화 같은 경우가 실제로 60년대만 해도 기축통화, 지금도 물론 기축통화에서 국제 간에 거래도 되고 실제로 뭐 달러 대용으로도 뭐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이기 때문에 그 당시 뭐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 달러가 되게 좀 외화 획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 목적이었,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뭐 국시라고 뭐 이렇게 1순위가 이제 외화 획득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당시 책 보면은 이제 뭐 외국으로, 영국으로, 뭐 미국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단들이 차관을 끌어다니거든요. 그렇지. 60년대 말에 중반에 이제 뭐 그래서 그거 갖고 나중에 이제 뭐 포항제철도 짓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제로 그 외화를 벌기 위해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막 강하게 걸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출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더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와야 되고 또 그 당시 한국이 수출하는 게 뭐 알다시피 이렇게 부가가치가 낮은 가발, 가발, 뭐 신발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그거 팔아서는 얼마 남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중화학공업이나 중공업에 필요한 기계, 부품 뭐 이런 거를 특히 일본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966년도에 시정연설에서 무역역조를 개선하겠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게 이제 용역을 강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해외 인력으로 진출하겠다. 그 다음에 관광업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무역의 수입을 늘리겠다. 그래서 시정연설에 관광이 들어가 있구나.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시설을 계속 확장하겠다라고 어쨌든 시정 연설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67년인가 65년부터가 6년부터 이제 베트남에 어쨌든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뭐라 할지 군무원이라 그러나요? 보냈다 나중에 이제 군인까지 보내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외화를 벌기 위해서 뭐 한 거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그리고 또 70년대도 중동건설 붐이 일어나면 갑자기 이제 많이 돈 벌러 갔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앞으로 시정연설에 나와 있는 해외 인력을 보내고 뭐 관광 자원이나 뭐 시설들 계속 개발 확장해 나가는 뭐 그런 거의 연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 얘기 나올 때마다 사석에서도 우리 박사님에게 좀 질문도 좀 던지고 반론도 제기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그 모양이니 그 모양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해서 어쨌든 이 나라를 좀 잘 빨리 어떻게 좀 잘 살게끔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관광을 선택했다는 게 어쩔 수 없이 관광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산업 중에 관광 산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한 차관을 뭐 아무튼 뭐 중화공업보다는 더 투자도 좀 더 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 때문에 했는지까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나서서 관광에 관심을 가진 거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어마어마한 큰 공로인 거는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제가 말씀 박사님께서 드리면서
이 당시 그 국내 한국의 뭐 1세대 관광 학자들 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기본으로 한 관광 전문가가 진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가가 어떻게 언제부터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관광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경기대의 이장춘 교수 이런 분들은 원래 지리학 배경이죠. 그러니까 원래 1세대 관광학과 교수님들이 대개 그 건축과 조경학과 혹은 지리학과 또 안종윤 교수님 법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법학과. 그래서 또 우리 박영호 교수님 같은 그 1세대 이런 분들은 또 철학과. 그래서 굉장히 여러 학문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당연하게도 그 초기 1세대 관광학과의 교수님들이었죠. 근데 특히 이장춘 교수님 같은 고 이장춘 교수님 같은 분들이 원래 총실에 근무를 하셨죠. 그래서 이때 참여를 했다고 제가 직접 말씀도 듣고 했던 사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쨌든 관광 전문가가 아니라 그쪽까지 깊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관광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 그런 그렇죠. 관광을 전공할 수는 없었고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박정희 정권 때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렇죠. 핵심 역할을 네네. 하신 거라고 네네. 봐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야, 나라 살기 위해서 관광을 해야 돼. 좋아. 뭐 이렇게 전문가들 했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벤치마킹을 그러면 일본 뭐 어디서든 조금이라도 베껴오든 따오든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67년에 그 AID 같은 데에서 그 관광 전문가들 엑스퍼트들이 그 파견돼서 리포트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67년이나 뭐 70년대 초반이나 이런 때에 계속적으로 이런 그 문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의 식견이라든가 또 밑에 그 여러 참모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 습득되는 어떤 이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 발전의 토대를 이루어간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은 그 62년에 국제관광공사나 이때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관광협회가 이때에 대한관광협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수립이 다 되는데 이때의 국제관광공사 사장이나 이 협회장이 거의 장관급들이에요. 지금 아주 중요한 네.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전에 장관을 했거나 이후에 장관을 할 정도의 빅가이들이 이 관광을 그 짊어지고 나갔던 거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까 우리 이 대표님 얘기한 대로 청와대 제3경제비서관이 있었는데 이 비서관이 관광 전담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라든가 그 76년에 관광국도 그 관광국에서 관광지도국과 관광진흥국 이국 체제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관광이 지금도 이국 체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이국 체제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하거든요. 관광 기업 도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미 이때에도 이국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두 개국 정도. 그래서 이런 그 큰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좀 놀라운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67년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 가고 춘천이라든가 양구라든가 하는 데에서 이런 영서 지역에 산업관광 개발을 지시를 해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보면 이거 경제관광이라고 그 사람들 표현을 주로 하는데 이런 산업관광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의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야 산업관광이 됐다가 그 이후에 조금 가다가 이것도 또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때의 박 대통령은 경제 이 산업 발전과
관광이 같이 가야 한다. 예. 이게 얼마나 보여줄 게 많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여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끝나기 직전에 그 오재경 공보처 장관한테 관광청 설립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그 후로 10여 년 정도 지나서 71년에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청 협의를 각 부처가 검토하라는 지시를 이때 내립니다. 이게 아직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역할은 관광공사 정도로 봐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미 공사는 이때도 이미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미 이제 그렇죠. 예. 62년에 국제관광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아마 강력하게 이렇게 끌고 나갈 그런 것들이고 대통령이 굉장히 세세한 것들을 지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그런 아주 디테일한 그런 것들이 살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4년 같은 경우에는 천연 자원들을 해치지 않는 관광이나 축산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봐라고 지역 관광 같은 거에 지시를 하는데 우리가 북한을 갖고 얘기를 하면 제가 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북한은 김정은 시대가 들어선 2010년대에 들어와서 시도별로 관광에 대한 특색 있는 관광 개발을 끌고 나오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지역진흥 차원에서 관광을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재밌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76년에 교통부에 지시한 거, 교통부하고 국방부하고 문공부에다가 같이 너희들 부처가 협의해라라고 한 게 어떤 게 있냐면 해변가나 명성지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이라든가 6.25 전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전적지를 개발을 안 하는 거냐. 다크투어인가? 다크 투어리즘이죠. 대표님 딱 찍으시네요. 이런 다크 투어리즘 얘기가 벌써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얘기. 물론 군인 출신이기도 했겠습니다만은 이거 상당히 지금 잠재력이 있는 관광 형태거든요. 이거 이제 그때에 이미 그 얘기가 되고 있었고 또 뭐 비슷한 같은 시기에 맛있고 깨끗한 음식을 개선해라. 우리 음식을. 이게 케이푸드. 이제 푸드 투어리즘이란 말이에요. 케이프도 지금. 예. 이런 얘기를 이미 76년 당시에 했던 거죠. 센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게 너무 궁금해. 인간적으로 인간 박정희가 센스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관광에 대해서 진심인가? 아, 제가 볼 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이 시드머니가 대부분 지금까지 알려질 때에는 월남전 또 독일의 이제 그 광부라든가 간호사들 또 중동 70년대 중동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관광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이승만 정부 때부터 미군이라든가 유엔군 휴양의 어떤 이런 산업들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 대통령이 직접 보문단지나 중문단지나 설악동 같은 데에 직접 가가지고 이런 지시들을 계속 내리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77년에는. 관광지에서 꽹과리나 스피커 좀 틀지 마라. 아 진짜입니까? 그럼요. 그거 어디서 찾았어요? 아니 이런 것들이 이제 행안부 자료라든가 아, 박정희 대통령 그 전자기념관 같은 데 가서 그런 그 어록이라든가 그 신문 보도 내용들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오버토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소문.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이분이 이제 그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관광지를 개발하는 거는 돈만 벌려는 게 아니다. 물론 돈 벌려는 이유가 있지만은 그 나라의 위신이라든가 대외의 어떤 홍보 차원에서 또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물려줘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이때에 있었고
또 79년에 가서는 보문단지가 이제 한참 개발이 이렇게 막 부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이럴 때 또 현장에서 백제문화도 대단한데 백제문화권에도 이런 그 단지를 개발해야 된다. 전라도인데요 당시에는 그죠? 네네, 그렇죠. 충청 전라 이 지역에 대한 거죠. 나중에서야 그 부여의 백제문화단지가 네.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때에 이제 상당한 이런 인식과 정책적 관심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제가 자료조사가 재밌는 누가 글을 쓴 언론인이 쓴 거를 하나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읽어드리는 동안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 이게 보니까 시사인이라는 미디어에서 나온 건데 김태식이라는 전문 언론인이라는 분이 2016년에 쓴 글을 제가 잠깐만 이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박정희에게 경주는 특별했다. 그다음에 그래서 외국인 관광의 유치를 통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자는 경제 논리가 깔려 있었다. 그걸 중략하고 1979년 10월 26일 여기가 재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과 삽교천 방주제 준공식 참석이었다. 그런데 이틀 전인 10월 24일에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예, 이것도 저도 몰랐습니다. 그해 4월 6일 1단계 개장을 완료한 상태였던 보문단지를 다시 점검하고 시찰하러 간 것이다. 중략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를 고하는 지금 보문단지를 간 게요. 이틀 전에 간 게 필연 같은 우연으로 보이기도 한다. 중략하고 1971년 경주관광 종합개발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입안했으며 1979년 10월 26일까지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다. 뭐 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중략을 하고 아무튼 이런 재미있는 글이 실렸는데 요거 보니까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심이 사실 조금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조금 와닿긴 합니다. 자꾸 이게 박정희 찬양일서로 같은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아무튼 정책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국장님. 네. 보면 이제 크게 이제 60년대와 70년대를 나눠서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인바운드가 실제로 이제 제가 찾은 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관광객 숫자, 그러니까 뭐 선원이라든가 이런 숫자 빼고서 봤을 때는 뭐 79년까지 100만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63년도에 한 2만 명 수준에서 71년도에 16만 명 정도까지 8배 늘어나는데 실제로 71년에서 79년까지 이제 98만 명, 거의 100만 명이라는 거랑 똑같이 이제 뭐 8배가 아니라 이제 한 6배지만 이게 숫자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보면은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공들였던 이제 일본인 실제로 일본인 관광객도 보면 60년대에는 한국에 이제 뭐 1000명, 2000명대 입국을 했었고 실제로는 이제 71년도에 8만 9천 명이 입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71년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그 1등 인바운드 1위 국가가 이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라는 걸 이제 뭐 군인 가족들 그렇죠. 관련된 비즈니스맨들이었는데 71년도에 근데 전체 우리가 인바운드 숫자가 보면 16만 명이었거든요. 네. 16만 명 중에 일본인 관광객이 8만 9천 명이었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50%가 넘는 숫자인데 이게 숫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인바운드 1위가 일본이 71년부터 실제로는 2012년까지 거의 한 51년간 우리나라 이제 인바운드 시장 1위를 차지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 일본인 관광객이 거의 뭐 우리나라 시장에 인바운드 시장에 뭐 70%, 80%까지 그렇죠. 차지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성비 문제거든요. 일본인 관광객에 제가 한번 일본 그 출국 법무상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자 절대? 남자가 많을 때는 98%까지 됩니다. 이게 실제로 한 90년대 중후반까지요. 그러니까 95년 이후가 되면서 이제 여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2000년 이후에 돼서야 이제 여성 비율 50%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너무 이렇게 하지만 또 당연히 이제 명도 있지만 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 뭘 보러 왔겠나. 실제로 이제 실제로 보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것도 70년대고 아까 말한 관광단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성된 것도 실제로 70년대 이후지 않습니까? 74년도 뭐 이후기 때문에 실제로 70년대 초반부터 일본이 강하게 이렇게 이제 많이 온 거는 물론 외화 획득이라는 부분 때문에 엔화를 획득해야 되는 뭐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던 건 이해는 가지만 분명히 또 이제 약간은 이제 어둠도 좀 있고 실제로 뭐 이 얘기는 제가 89년도에 대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했던 요정이라든가 뭐 기생강가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좀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우리 부장님이 다음 제가 얘기할 거를 잘 저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껄끄러운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당시에는 그 이른바 기생관광이라고 하는 박정희 시대 때 명함으로 치면 암에 속하는 저기 부분인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외람되지만 어린 초등학생이었나?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이었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커서 저도 그런 게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박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혁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조금 이제 상호 모순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초기에. 그래서 61년에 윤락행위 방지법을 제정을 해요. 예. 근데 바로 그 해에 몇 달 지나서 104개 지역에 이제 허용 특정 지역이라고 그래갖고 예. 이것들이 이제 적용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을 개발을 하죠. 그리고 이때에 이제 여러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들의 회고 같은 것들에 의하면은 70년대 초반에 요정의 지정제 문제. 지정제. 네. 그래서 그때 관광 휴양업의 하나로 관광 요정이 이제 포함이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걱정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접객 여성의 보호 뭐 이런 것들이 비서실 문서 같은 데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중간에서 이제 착취하는 구조 같은 것들은 이제 경계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뭐 협회에도 그 요정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는 얼마 전에 사서에서 말씀해 주셔서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금 생각에. 네, 그렇죠. 지금의 기준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당시에도 그 여성 단체라든가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그 비난이 있었고, 다만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국가적인 정부적 노력이 집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모 문교부 장관이 이런 쪽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애국자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다. 굳이 핑계를 관광업, 그러니까 업계 투어리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 그 정도로 관광에 저거 하네? 집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대단히 좀 재미있는 과거인데 저는 어쨌든 우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저는 하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경쟁력 있고 묵인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요정이라는 제도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특히 그 노무현 정부 때의 성매매 특별법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우리 땅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졌는데 옹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 얘기를 꺼낸 거는 뭐 아까 너무 이제 명만 아셨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어쨌든 박정희 18년 정도 있으면서 우리나라 관광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좀 경제적인 어쨌든 그때 말씀드린 남북 대결의 상황에서 좀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어쨌든 아까 박사님이 이제 경제 측면 말고 다른 쪽에도 이제 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일단은 경제 측면이 제일 크지 않았나. 그때는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이 어쨌든 가장 그것도 수출 보국이라는 또 큰
어떻게 보면 저도 학교 시절에 학창 시절에 이제 그 얘기를 거의 이제 뭐 수출 입국, 관광 입국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근데 관광은 당연히 이제 인바운드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아웃바운드나 뭐 국내는 약간은 좀 배관시하거나 그렇죠. 노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인바운드는 반대로 그건 돈을 버는 거다라는 쪽으로 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 어떤 사회나 어떤 소득 수준이 또 어떻게 보면 그 외에 관광의 어떤 다른 측면까지 다 보기에는 좀 그 당시에는 좀 한계가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해외 예. 여행이라든가 국내 여행 같은 것들도 사실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이었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 배고픔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예. 이런 그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고 뭐 하나만 더 그 당시 에피소드를 좀 소개를 하면은 예. 78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서 깊은 전설 같은 것들로 잘 정리해서 예. 관광객들에게 인상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10년대 막 이때의 우리 사회에서 관광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얘기들이 나온 예. 것들이 강조됐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박 대통령이 관광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진심이었고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까지 드린 이유는 우리 지금 정부도 이 정도 수준에서 좀 한번 우리가 대전환을 이루어서 이 관광을 좀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위해서 제가 또 우리 국장님하고 이런 그 토론들을 좀 더 많이 해왔던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진심인 거는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만 지금 상황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박정희가 있다 이 나라에 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뭐 경제 규모라든가 뭐 먹고 살 만한 먹거리들 일거리들이 이 당시와는 너무나게 차이가 많잖아요. 뭐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좀 운명을 달리하지 않고 한 뭐 그로부터 한 몇 년 정도 더 했다면은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지금 21세기 이 시대 정부나 또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관광정책을 이렇게 진심으로 하기엔 너무나 다른 고부가 가치 산업도 사실 많고 예, 아무튼 관광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좀 약간 논쟁적으로 네, 저는 그게 볼만한 조금,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고이즈미 총리서부터 아베로 이어지는 그 시기를 통해서 지금 그 일본의 관광은 코로나 이후에 외래 관광객을 5천만 명을 지금 목표로 재설정하는 원래 코로나 이전에 6천만 명을 조기 달성하겠다라고 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5천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일본의 경제가 후져가지고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왜 관광이냐라는 거죠. 제가 이해할 때에는 우선 그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에요. 소위 방문자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본이 주목해서 보는 거고 예. 관광이라는 것이 단순한 외화 획득을 벗어나서 예.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진흥 수단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방이 소멸되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역이 또 이 대도시와의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와의 어떤 이런 차이를 예.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관광진흥을 해나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관광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측면 또는 국제교육을 지원하는 마이스 산업들이라든가 의료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의료산업 지원이라든가 또 K컬처 등을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광이 갖고 있는 융봉합적 성격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그 한국의 그 정책 전반에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옛날만큼의 중요성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지만 그 외에 관광이 갖고 있는 사회적 그 기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광은 지금 다시 한번 좀 도약을 해서 도약을 위한 대전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요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니 뭐 박사님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약간 좀 약간 다른 문제라 갔다 오셔도 됩니다. 다시 오시면. 약간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생각만 해봤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지방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많이 비슷하게 많이 길을 기반을 가죠. 닦아줬어요. 우리나라가 기반을 닦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저도 봤습니다. 그 일본의 그 틀린 말은 아니지. 아니 그 고이즈미 총리가 어느 총리 그러니까 자문역 하셨던 미국분 무슨 뭐 무슨 그러니까 무슨 경제 회사에 그러니까 금융회사에 이제 그 가신 분이 자문해줬는데 일본은 비자만 팔면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 무비자 정책을 가감하게 시도해라.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무비자뿐만 아니라 일본은 각 지역에 공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많지 지방. 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해 줬다는 아니, 말씀이세요? 그 전에 일본인들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2012년까지는 일본 인바운드 1위였고 우리나라 인바운드 시장에서 거의 뭐 50% 이상 차지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한 나라였기 때문에 동경만 유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뭐 일본 각지.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다 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안에 교통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후쿠오카에서 아오모리 지금 먼 데까지 가려면 국내선 이용하는 것보다 대한항공 타고 한국 갔다 가는 게 더 싸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한항공이나 우리나라 항공사가 일본의 공항마다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 지역에 잠깐만. 그때는 LCC는 아니었고. 대한항공.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을 다 만들었는데 또 일본은 아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공항이 이게 지자체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물론 뭐 도쿄나 이런 큰 데는 별도 법인이 아마 있는데 나머지 지방에 이런 공항들은 다 지자체에서 많이 뭐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뭐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공항을 또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2000년 뭐 12년까지는 일본 아웃바운드에 큰 역할을 했었고 반대로 이제 일본 인바운드에 그게 이제 공항이 있으니까 비행기만 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 사람이 실제로 일본을 지역마다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인바운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일본 인바운드 활성화에 기여했고 또 일본은 오랫동안 이렇게 지역마다 특색들이 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 뭐 큐슈를 가도 또 다르고 뭐 흔히 얘기하는 오사카 가면 다르고 이렇게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던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한국은 한 2번 오면 다 보는 거 아니냐. 뭐 비슷하고. 근데 뭐 일본은 한 4-5번은 가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조사 예전에 보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가볼 필요가 있다. 근데 한국은 뭐 물론 이제 일본보다 당연히 이제 국토도 작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이 조선 시대부터 뭐 고려 어쨌든 오랫동안 중앙 집권제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색이 좀 많이 묻어졌고 또 거기다가 뭐 일제 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어떤 지역만의 문화들이 많이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길 가나 저길 가나 큰 차이가 없는 뭐 그런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는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공항을 많이 짓든 뭐 하든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뭐 관광이 여러 가지 역할을 뭐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뭐 나중에 다른 정부 얘기할 때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광의 또 본질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른 국가 유럽이나 가까운 동남아는 저기 제외하더라도 일단 일본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 문제가 지방 소멸 인구 감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긴 한데 일단 가까운 나라로서 따지면은 이게 그러면은 그 미래 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습니다. 뭐 IT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있는데 뭐 이제 최근에는 무슨 뭐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또 유명하다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측면 그런 것들을 대응하고 그거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미래 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좀 그렇습니다. 하고 네. 예,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박정희 정권 때는 요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